자, 이제 439페이지 2절의 주택건설 자금인데요. 이 건설 자금에 관한 게 과거에 출제가 빈도가 꽤 높았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기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이런 사항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시험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주택상환사채하고 입주자 저축에 관한 사항인데, 입주자 저축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고 주택상환사채가 조금 빈도가 좀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 사채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뭐 내용이 좀 간단하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재로 보면 그 가로 1번에 사채 발행,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행하는 사람이 이 사업주체가 그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만 발행을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 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할 정도면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니까 이걸 발행하는 거죠.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딱 두 개예요. 토지주택공사는 그 설립 목적에 이 주택건설 사업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죠.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업을 해서 등록을 한 것이고, 그래서 둘만 발행한다. 지방공사 발행 못한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경우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등의 일정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증은 항상 민간만 해당된다 그랬죠. 토지주택공사는 민간이 아니라서 보증받을 필요가 없고,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사채 발행할 때는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채 발행해서 나중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발행 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넘어가서 440페이지 가로 2번에 상환기간, 주택 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채 발행해서 그 상환할 때까지 뭐 기간이 뭐 10년, 20년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기간이 3년 초과할 수 없는 건데, 이때 3년이라는 게 그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해서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 그 언제까지가 3년이냐 이걸 좀 구별해 두셔야 되는데, 그 주택공급계약 체결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를 쭉 보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먼저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부터 돼야 되죠.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여기 확보가 돼야 되고, 이 대지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정해서 승인을 받게 되죠. 그럼 승인 받고 나서 하는 일은 분양부터 바로 해버리죠.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 모집하려면 이 공고안에 대해서 시군한테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은 대로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럼 여기 승인 받고 나서 그 모집 공고를 내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청약이 쭉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 청약이 과열돼서 세대수보다 청약한 사람이 많으면 이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겠죠. 계약 체결하면 이제 입주자로 이때 이제 비로소 선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검사를 해야 되죠. 사용 검사를 받는 것이고, 사용 검사 받고 나서 물건을 다 만들었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일단 사업주체 명의로 등기를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보존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하게 되는 건데, 사채를 발행해서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입주자 모은 다음에 공사해가지고 입주까지 시키는데 3년 그러면 너무 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상환이 됐다는 거는 이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요때까지 요게 이제 상환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해서 주택공급계약 체결 요 날까지 기간, 요게 이제 3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둔 거니까 그 기간을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속일 때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기간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니까 좀 주의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겠죠. 기타 이 사채에 관련된 나머지 규정들은 기본서 가지고 볼 거고요. 다음 3절에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주택건설 사업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주택건설 사업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대지 소유권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승인 받고 입주자 모집하는 건 요거는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제방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건 따로 정리 안 하고, 그다음에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받게 되죠. 그래서 요 사항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하면서 사업 주체가 가지는 몇 가지 권한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정리하는 건데, 먼저 1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가로 1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승인권자가 나오는데, 일반 건축물이야 허가받고 하는데 주택을 20호 이상으로 집단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계획을 정해서 승인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된다. 대통령 정하는 호수 이상이 원칙은 단독은 30호, 공동은 30세대가 기준입니다. 다만 예외로 50호, 50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가 또 있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서를 볼 거고, 승인권자를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승인권자가 기억번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고, 니은번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마치 그 국토교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그 틀과 유사하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특광시군이, 결정은 시도의사, 대도시가, 예외로 국토부가 결정하죠. 그 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전제가 대지 소유권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소유권 확보가 이제 돼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만, 이걸 100%다 확보하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주택건설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개인 땅들을 사 모아서 여기다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겠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설회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부지를 물색해서 개인 땅을 사서 이거를 그 아파트 건설에서 분양하려면 이거 먼저 땅부터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협의 취득하는 거죠. 다 계약을 써서 이게 사는 건데, 그중에 일부 소유자가 안 팔고 버티는 경우들이 있죠. 주변 토지는 다 샀는데 이거만 못 사는 경우에 이걸 안 파는 거를 팔게 하려면 결국 이제 비싸게 줘야 되죠. 그래서 막 가격들이 막 뛰게 되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한 평에 막 3억에 거래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통 이제 알박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알박기 문제들이 생깁니다. 요거 이제 비싸게 주고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문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 요걸 비싸게 산 만큼만 올라야 되는데, 건설회사에서 그 원가 산정하면서 마치 토지를 뭐 상당 부분을 뭐 이렇게 비싸게 산 것처럼 좀 그 부풀리기를 하죠. 분양가 부풀리기 해서 막 분양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박기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원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3번은 이제 알박기와는 관계없고, 그 동그라미 2번은 소유권 확보는 못했는데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뭐 이거는 그 권한만큼 다 확보했으니까 예외가 된 거고, 3번에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 주체들은 이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둔 거고, 1번이 이제 알박기 막기 위한 규정인데, 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인 경우에 이때 소유권 확보가 다 안 됐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예컨대 용도 지역이 관리적으로 돼 있어요. 관리적 경우에는 아파트가 허용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면 먼저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해지고, 이 구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뭐 도로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토지 용도가 정해지면서 여기는 아파트 부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정하다 보면 요 공고 열람을 하면서 이 주민들이 다 알게 되죠. 여기 아파트 부지로 정해지니까 너무나 쉽게 알박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 확보가 안 돼도 80% 이상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면 이제 매도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과 유사한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외로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80% 권한 확보, 두 번째 권한 확보, 세 번째 국가 등이 사업을 할 때는 예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대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그 오른쪽에 네모 3번의 매도 청구가 직접 관련되는 규정입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승인받고 나면 이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팔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수용과 비슷한 효과가 있죠. 근데 수용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수용은 공공 목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아파트 건설에서 분양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은 아니니까 수용은 안 되는 겁니다. 수용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청구는 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제한 내용이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대지 면적 중에 95% 이상의 권한 확보했다. 이때는 이제 나머지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용의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전체 토지를 다 수용을 해버리니까. 근데 매도 청구의 경우에는 일부만 남았다. 이럴 때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 일외의 경우, 즉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구 실 10년 이전부터 대지 소유권 확보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전부터 보유한 자가 많고 그 사람들이 합의를 잘 안 해주면 매도 청구도 안 되는 거죠. 근데 95%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 거니까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자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 청구 기준을 같이 정리해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네모 2번에 토지 수용 사용인데, 수용에 관한 거는 이제 다음 과정 때 네 가지 수용을 다 비교 정리할 거니까 여기서는 기본 개념만 보면요.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주택사업이라도 공공성을 갖출 때가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다. 국가가 사업하는 이유가 무슨 뭐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죠.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죠. 국가 등은 공익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단 국가라도 국민주택 건설할 때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수용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사업이 국민주택 사업이 돼야만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 4번의 간선시설 설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442페이지로 가면 네모 5번의 사용검사,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승인받은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됐는 걸 확인해야 되죠. 사용검사인데,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나왔었죠. 여기 이제 용어가 좀 달라진 겁니다.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대지에 대해서 시군구한테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일단 사용검사권자가 시군구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두죠. 그러니까 전체 틀을 봤듯이 국토부가 하는 거는 지정하거나 또는 뭐 계획을 만들거나 뭐 기준을 정하거나 이런 거고, 개별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승인 검사 이런 거는 시군구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 검사는 개별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시군구가 사용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 절차가는 거는 간단하게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443페이지로 가서 주택의 공급인데,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주택 분양받을 때 그 순위들이 있죠. 1순위, 2순위, 3순위, 또 뭐 재당첨 제한, 뭐 청약 가점 제한 등등 이런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실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이 규칙에 관한 사항이 거의 안 나와요. 이걸 싹 빼면 그럼 법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주택 공급에 관한 중요한 제한들, 그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 중요한 사항만 좀 정리하도록 하죠. 근데 이거 틀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게,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법에서 제한을 하는 게, 일단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내 마음대로 분양하면 안 되죠. 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맞게끔 분양을 해야 되니까 사업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분양
받는 자에 대해서 또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제한과 분양받는 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요게 있고 나서부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이 되기 전과 모집되고 나서 제한이 되는 건데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이전에는 뭐 제한할 사항이 없어요. 그 대지 소유권 확보했다가 뭐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땅 팔고 뭐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입주자 모집하고 나면 사업주체의 그 재산이 단순히 사업주체의 재산이 아니라 계약을 해서 요 사람들한테 나중에 아파트 줘서 소유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된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그 입주자 모집된 이후에 제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분양을 할 때 가격을 내 맘대로 결정만 안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가는 거는 이문서 일단 빼놨고 나중에 기본서에서 볼 거니까 그 사업주체에 대한 제한이 그 사업주체가 그 대지 소유권 확보해가지고 그 입주자 모아서 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 다 받아놓고 그걸 팔고 도망가면 안 되겠죠. 또는 분양받는 사람도 모르게 담보 설정해서 소유권 넘겨주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주체에 대해서 건설 중인 그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그 대지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거기다 전세가를 설정한다든지 또는 가등기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뭐 또는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각종 행위, 그래서 줄여서 저당권 설정 등의 이 행위를 마음대로 못하게끔 제한을 하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이 있고, 근데 이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입주자 모집 이전에 뭐 제한할 필요가 없죠. 입주자가 모집되고 난 이후부터 이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을 제한을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면 사업주체가 하고 싶어도 못하죠.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소유권 이전을 그 분양받는 사람들이 한 날 동시에 그 이전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부터 가능하다, 등기 가능한 날을 정해줘요. 가능한 날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뒤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제한을 합니다. 그 제한이 이제 60일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 가능한 날, 그 이후 60일이 되는 날까지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 또는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담보 설정한다든지 뭐 가등기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이런 각종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한 사항이 있고요. 여기 사업주체에 관한 제한이고, 그다음에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받기 이전에는 사고 팔 게 없죠. 근데 이때 막 사고 파는 것들이 있는데 청약통장을 사고 판다든지 뭐 주택상환사채를 사고 팔다든지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못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 제한 내용이 공급, 질서, 이걸 교란시키는 행위들, 이거를 금지시킨 겁니다.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 행위에,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줄을 섰다라고 그 보여주는 게 각종 증서들이 있죠.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죠. 자격. 조합원이 된 이유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조합원이 된 거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이걸 사고 파는 것 금지시킨 것이고, 또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뭐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는 단어대로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기 때문에 이 사채가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걸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된 게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분양받기 이전의 문제고, 그다음에 분양받은 이후에는 팔 수가 있죠. 그 주택공급 계약 체결된 이후에는 분양받은 권리를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양권 전매라 그러죠. 요 뒤에 이제 사고 파는 문제가 전매의 문제인데, 전매라는 건 원칙이 가능한 거죠. 이 재산 사고 파는 문제니까 원칙은 가능한데, 다만 일정한 경우에 이 전매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전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실소유자가 피해 보는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가격의 차익을 노려서 일단 주택 분양 받아가지고 가격이 뛰니까 다음날 바로 판다.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을 한 거예요. 전매 제한은 세 가지 경우에 제한을 하는데, 첫 번째 투기 과열 지구면 주택 투기가 과열된 지구니까 주택 가격이 막 뛰는 지역이죠. 그 주택 가격이 뛰다 보니까
그 분양받아서 다음날 바로 팔면 돈이 된다니까 주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가격 차익만 노리면서 분양받게 되죠. 실소유자가 피해보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못하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니까 분양하는 가격이 낮겠죠. 주변 시세는 높으니까 분양받아서 바로 팔려는 그런 수요가 생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공공택지 그 밖의 지역이라도 전매가 제한되는데 수도권의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요 제한을 받게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밖이라도 전매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고 세 가지가 아니면 전매 제한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받기 이전에는 그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고파는 거 금지시킨 거고 분양받고 나서는 분양받은 분양권이나 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못 팔게 제한을 하는 게 이 전매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세 가지 제한,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제한, 공급시설 교란 금지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이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교재로 체크를 하죠. 자, 443페이지 먼저 1절에 공급 원칙에 보면 네모 1번에 주택을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는 다음에 따라서 공급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간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시공간 때 승인 받으라는 이유가 사기 분양 아니냐 또는 가격을 너무 과하게 측정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자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승인 받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죠. 넘어가서 444페이지에 2절에 보면 사업주체 의무가 나옵니다. 네모 1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박스 안에 당해 주택 대지의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 물권 설정하는 행위, 또 2번에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등등을 설정하는 행위, 또 3번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주자가 입주자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그 제한되는 기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때부터 제한이 되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해서 쭉 제한이 돼서 그 제한이 끝나는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 이후 60일이 되는 날 이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입주가 가능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네모 2번에 부기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제한을 하면서 부기등기문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게 팔지 마라, 담보 설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주체가 위반해서 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부기등기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된다. 소유권 등기 옆에다 써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 재산은 팔 수 없다. 이 재산은 담보 설정 안 된다. 이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아예 써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그 아까 등록이나 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뭐 보호증 이런 거와 같은 개념이죠. 그 혹시나 팔아버릴까봐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국가 등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보면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등의 공공기관일 때 이때는 그렇지 않다. 부기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 또는 압류 등의 목적물로 했다. 즉 한마디로 위반했을 때 그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기 부위까지 다 표시했는데 그거 알고도 산 거니까 그걸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효력을 무효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3절의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권자만 체크하죠. 국토부 또는 시도의사. 이 시도의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를 한번 나오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 4절에 그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은 이제 분양받은 걸 되판다. 이게 이제 전매인데 그걸 제한한 거죠. 근데 전매는 원래 가능한 건데 제한한 이유는 그 실소유자가 피해보는 거 막으려고 그 투기 목적으로 그 분양받는 걸 막기 위해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되는 거죠. 먼저 네모 1번에 보면 전매 제한 대상 및 기간,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또는 주택의 경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여기서 전매라는 거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하는 건데 상속은 예외죠. 상속은 어디서나 항상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매하거나 이 전매를 알선할 수가 없다. 근데 대상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세 번째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전매 제한되는 거고,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전매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제한되는 게 두 가지가 제한되는데, 이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는 입주자로서 선정이 된 지위만 갖고 있죠. 아직 주택 건설이 안 됐으니까 주택의 소유권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다 끝나고 소유권 이전되고 나면 이때는 이제 단순히 지위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했죠.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게 이제 그 전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매하는 게 있고, 소유권 이전된 이 주택을 전매하는 사항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지위만 전매 제한이 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 확보가 된 주택에 대해서 전매가 제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못 팔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면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나 수도권의 공공택지 밖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에 관한 소유권 확보가 되더라도 이 뒤로도 일정 기간 못 팔게끔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은 워낙 복잡해서 정리하기 힘들고요. 투기과열지구는 단순하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이 투기과열지구는 한마디로 미등기 전매 막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만 넘어오면 전매가 가능해진다. 그걸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네모 2번에 보면 예외가 있죠. 전매라는 것은 원래 가능한 건데 그 투기 막으려고 제한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박스 안에 전매가 가능한 사유들이 나오죠. 1번에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 또는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사간다. 이사가는 마당에 집은 팔고 가야죠.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또 예외가 되고, 그리고 그 1번에 그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든지 2번에 상속, 3번에 해외로 이민 간다, 다 하나같이 세대원 전원이 가야 된다는 거를 한 번에 좀 유의를 해두셔야 돼요. 세대원 전원이 갈 때 전매가 됩니다. 세대원의 일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번에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뭐 상속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3번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이때도 전매가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또는 주택을 배우자한테 이전한다. 헤어지는 마당에 집은 남겨주겠다.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법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5번, 6번은 다 공공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뭐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니고 1번부터 4번까지 그 사유들을 좀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5절에 공급수서 교란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공급수서 교란금지는 분양받기 이전에 사고팔 것도 없는데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고파는 문제다. 이 개념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네모 1번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여기도 양도, 양수란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여기서도 제외죠. 또 저당도 제외입니다. 저희 같이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
다 금지가 됩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까지 다 금지가 되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와 같이 이제 양도, 양수, 알선, 광고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각종 증서가 박스 안에 보면 네 가지 나와 있죠.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사고 파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주택상환사채, 3번에 입주자 저축 증서, 그 밖에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서, 근데 그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흔히 뭐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 입주권 나올 수 있는 각종의 증서들, 그거를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 네모 2번에 위반했을 때 조치. 이건 이제 그 주택사업 흐름에 따라서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만 갖고 있는 상태, 아직 공급계약이 체결이 안 된 이때까지는 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만 갖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때부터는 단순히 지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까지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면 이때는 그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잔금 치르고 입주까지 한 상태, 이렇게 단계별로 있겠죠.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 가지고 단순히 지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지위를 무효로 해버립니다. 무효. 그러니까 예컨대 입주자 저축증서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죠. 또 주택상환사채 거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 뭐 이런 거예요.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위를 이용해서 이미 계약을 했을 때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유권까지 이전됐을 때는 환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주택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이 사업주체한테 다시 넘어가요. 환매가 되고, 이미 입주까지 했으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나가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걸 바꿔서 속입니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계약을 무효로 해버리면 공급계약 체결하고 나서 막 전매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뒤에 계약들이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계약은 무효로 하면 안 되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교재로 보죠. 네모 1번에 위반 시조치 1번에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구별이 해야 되고요. 또 2번에 사업주체가 위반자에 대해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환매가 된다라는 거죠. 또 3번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입주했을 때는 퇴거 명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입주자 자격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앞에 있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10년 범위 내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그 이제 중요한 규정들을 몇 가지 봤고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일단 입문서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내용이라도 확실히 숙지하고 있으면 쉬운 건 다 풀립니다. 다음 447페이지 주택관리 부분인데, 이 주택관리 부분은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그 18회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생략을 하고요. 자, 그래서 주택법은 이 정도로 마치고,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문제 수에 비해서 공부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부터 하기에는 그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두 문제 나왔는데 그 보통 한 문제가 또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법 열심히 공부해놓고 한 문제 어려워서 틀리고, 또 쉽게 한 문제마저 또 실수해서 틀려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두 문제 다 틀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찍어서 한 문제 맞히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농지법은 당분간은 이거 따로 시간 내서 정리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기본 과정 할 때 그때 뭐 간단하게 좀 다룰 거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출제 가능한 그런 상 골라가지고 집중 정리해서 한 문제만 맞추면 된다, 이런 목표를 공부하시면 되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농지법은
따로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문과정 수업을 모두 진행했는데요. 인문과정에서 다룬 내용은 이제 기본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인문과정에서 다룬 내용으로 뭐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 상태는 안 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 이제 중요한 사항들 더 쌓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자세로 이 인문과정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